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은 이제 삶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승진이 좀 늦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성장 속도에 맞춰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라밸, 엔잡나 등의 이야기에서 아쉬운 점은 대부분 퇴근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퇴근 후 투자 공부나 독서 토론이, 요가 수업이, 전시회 관람이 아무리 만족스러운들 회사에서의 시간이 끔찍하다면 삶은 여전히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퇴근 후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계획만큼이나 퇴근 전의 시간을 똑똑하게 쓰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단순하게 관계를 맺어라.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이 책은 일 잘하는 사람들, 특히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인생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의 노하우와 특별한 습관들을 담았는데요. 단순하게 기획하기, 단순하게 글쓰기, 단순하게 말하기, 단순하게 관계 맺기까지 많은 직장인들이 고뇌하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4가지 영역에서 똑부러지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단순하게 관계 맺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이 느끼는 무게감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던 동료 직원이 이상하게 본체만체하고 지나간다든지, 상사가 보고를 받을 때 얼굴색이 안 좋다든지, 내일 회의장에 필요한 자료들을 옮기면서 후배 직원에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지금 급한 일이 있다며 거절당했다든지, 이유와 근거는 다양합니다. 무슨 대단한 문제일까 싶어서 눈을 끔뻑거리며 쳐다보면 당사자는 긴 사연을 쏟아냅니다. 얼마 전에 그 동료 직원이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바빠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순간 얼굴색이 바뀌길래 아차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쓰이던 차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처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가버리니 어떻게 오해를 풀면 좋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후배 직원을 얘기하면서 고민을 이어갑니다. 후배 제의는 팀장이나 다른 선배들에게는 싹싹하게 굴지만 본인에게는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업무 관련해서 조언하면 무표정으로 알겠다는 말 한마디 뿐이랍니다. 쎄한 느낌의 경험들이 쌓여가던 중이었는데 마침 오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후배 제의는 선배인 자기가 회의 준비로 아침부터 짐을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같이 하자고 했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어렵다며 거절하는데 이 괘씸한 태도를 어떻게 고쳐줘야 할지 스트레스라고 하네요. 사소한 행동 뒤에 이렇게 대하 드라마 같은 사연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러니 많은 직장인이 일은 일이니까 어떻게든 하겠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거겠지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성향이라면 고통이 더욱 가중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사실 남들은 우리의 행동,
말, 뉘앙스, 표정 하나하나를 깊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치밀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직원이 질색하는 행동 중 하나가 별로 친하지도 않는 동료가 결혼은 했냐, 남자친구는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너무 사적인 질문은 기본 예의가 아니죠. 하지 맙시다. 하지만 당위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질문을 하는 상대방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 평소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비혼 또는 늦은 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큰 관심이 있어서. 2. 소개팅을 시켜주고 싶은 딱 맞는 사람이 있어서. 3. 결혼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롱거리로 삼으려는 고약한 악의를 갖고 있어서. 4. 첫눈에 반해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5. 일 얘기를 빼고 말하려니 딱히 화제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런 불유의 질문을 할 때 어떤 마음인 건지 떠올려 보세요. 네, 맞아요. 5번이죠. 대부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큰 관심도 없고요. 숨겨진 저희를 찾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그러니 앞의 사례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항상 반갑게 인사하는 직원이 본체 만취하면서 지나갔다면 무슨 이유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1. 부탁을 거절당한 걸 며칠 동안 곱씹으며 분개하다. 앞으로는 인사도 하지 않고 관계를 끊기로 함. 마침 얼굴을 보자마자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 거울을 보며 연습한 대로 표정을 싸늘하게 바꾸고 모른 척하고 지나감. 2.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중이었거나 급한 일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못 봤거나 봤어도 반갑게 인사할 여유가 없었음. 2번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평소 자기를 무시한다는 후배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준비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바쁘다면서 거절했지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1. 평소 그 선배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일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보니 고소하게 생각됨. 역시나 일을 제대로 못하니 몸이 고생인 것 같음. 그런데 자꾸 나를 흘깃흘깃 쳐다봐서 짜증이 나던 차에 같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길래 바로 앞에서 거절함. 그 선배는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임. 2. 선배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당장 급한 일로 정신이 없어 거절함. 혹시라도 사연자가 1번이라고 대답하면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럼 땡땡님은 갑자기 쌀쌀맞게 모른 척하는 그 동료 직원이 예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거절하셨어요? 5시까지 마감하는 프로젝트로 너무 바빴거든요. 그 동료 직원을 평소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나요? 네? 제가 왜요? 그러면 상황상 거절하신 거죠.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 동료와는 평소에도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러면 후배 직원도 상황상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라며 숨은 의도를 찾지 말고 말은 말 그대로, 행동은 행동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관계가 단순해집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해서 부럽다고 말하면 일을 시원시원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상대방은 나를 부러워하는구나
라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대충 일한다고 비꼬는 건가 의심하면 마음이 고단해집니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를 결국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인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비중이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들은 나라는 존재를 기억조차 안 할 사람들인 거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없다. 기왕이면 동료와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게 좋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 있는데 구성원과 껄끄러운 관계라면 여러모로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의 본질적 특성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사람에게는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는 이해 당사자 간의 좋은 사람의 정의가 상충하거든요. A에게 좋은 행동이 B에게는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홍 팀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입사 동기인 최 팀장은 홍 팀장이 안쓰러워서 그 팀의 자질구레한 업무를 대신 맡기로 했습니다. 홍 팀장에게 최 팀장은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졸지에 영양가 없는 잡무를 맡게 된 팀원들 처지에서는 최 팀장이 우유부단하고 팀원만 고생시키는 나쁜 사람이겠지요. 다른 예도 있습니다. 경영전략 워크숍을 준비하는 총무팀은 각 팀의 막내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봅시다. 특히 디자인팀의 뉴 사원은 이번 주 내내 워크숍 준비에 열심입니다. 총무팀에게는 뉴 사원이 개념 있고 좋은 동료겠지만 팀장이나 동료 직원으로서는 자기 업무는 밀어놓고 다른 부서 행사에만 시간을 쏟는 철없는 직원입니다. 이렇듯 직장에서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이룰 수 없는 목표라는 거지요. 나 같은 타입을 싫어하는 취향을 존중하자. 제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1년에 영화 볼 2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공부량도 많았고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모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충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경청했습니다. 일부러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충고 내용이 이런 식이었거든요. A 모임, 적극적이고 성취욕이 굉장히 높은 성격인 것 같아. 항상 이끌고 싶어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에너지가 넘치면 금방 지칠 수도 있어.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B 모임, 소극적이고 냉소적인 것 같아. 책임도 가급적 안 맡으려고 하고 그렇게 지내면 나중에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 적극적인 성격이 필요해.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믿을 수 없겠지만 같은 인물에 관한 평가입니다. 제가 다중인격이 아닌 이상 이렇게 극단적인 성격일 리가 없죠. 우선순위를 높게 둔 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한 활동에는 시간을 덜 쓴 것뿐인데요. 그러니 충고대로 저 자신을 바꾸려면 덜 적극적이고 더 적극적인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모순이죠. 그 다음부터는 지각, 실수,
말투 등의 행동에 대한 조언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나 자신이 어떠해야 한다 등과 같은 조언은 흘려들었습니다. 어차피 타인은 나에 대해 지극히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걸요. 본인의 사심과 기준을 잔뜩 섞어서요. 많은 부분이 오류투성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소수만 나를 싫어한다면 굳이 이들에게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타입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행동해도 누구는 적극적이라며 좋아하고 누구는 나댄다며 싫어하니까요. 나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전체의 2.5% 정도라면 우리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 탓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취향이죠. 그러니 우리 같은 타입을 싫어하는 2.5%와는 큰 소리로 언쟁을 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목표를 잡고 가능한 한 엮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굳이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친해지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지도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인생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굳이 가족 같은 사이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회식 문화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꾸준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실 회식은 리더와 구성원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입니다. 리더는 회식 자리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친밀감을 빙자한 직원들의 권유로 과도하게 술을 많이 마십니다. 게다가 업무 추진비가 모자라면 개인 돈도 많이 써야 하지요. 부서원은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해 질색합니다.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희생이라 생각하고 꾹 참을 뿐입니다.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몇 년 후 인사이동이 되면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 서로의 사생활을 꼬치꼬치 물어보고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서원끼리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이가 있다면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 친해지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걸 보면 자연스레 의문이 들어요. 왜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비슷한 모임이 반복되는 걸까요? 몇 년 후에는 깔끔하게 서로를 머릿속에서 지울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집착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가족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묘한 집착이 있는 듯합니다. 물론 리더와 부서원, 부서원과 부서원끼리 신뢰와 믿음이 높으면 성과와 업무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일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훨씬 좋겠지요. 하지만 가족 같은 조직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서로의 인생에 책임을 질 생각이 없는 생판남이 모여서 어떻게 가족처럼 끈끈하게 되나요? 서로의 인생을 걸고 한마음으로 동업하는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며 울고 웃으며 같은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합니다. 헌신적이며 서로의 성공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요. 상대방의 성공이 곧 자기 사업의 성공이니까요. 완벽한 한마음이며 강력한 헌신입니다. 혹시 이런 팀을, 이런 조직을 꿈꾸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 대부분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압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결과와 상관없이 온갖 섭섭함과 오해를 층층이 쌓고 원수처럼 헤어집니다. 질이 멸렬한 소송은 덤이지요. 우리는 가족 같은 팀이 될 필요도 없거니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회사의 업무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반드시 끈끈한 애착 관계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혹시 정말 가족 같은 팀을 원한다면 도박으로 빚을 탕진해서 거리로 나앉아도 차마 버릴 수 없는 막내 동생을 대하듯이 결국과 프로젝트 펑크를 밥 먹듯이 해서 다른 부서원들이 대신 고생하는데도 차마 버릴 수 없는 김대리를 대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같은 부서라면 서로 친하고 끈끈해야지 가족처럼 일하는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겁이 나는 사람들. 천대리가 뻐근한 어깨를 주무르면서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입니다. 정작 일을 부탁한 공 과장은 이미 퇴근한 후입니다. 이 일을 맡게 된 건 아까 점심 먹고 자리에 앉아 한숨 돌릴 때였습니다. 천대리, 지금 많이 바빠. 좀 바쁘기는 한데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정말 간단한 것 하나 부탁할게. 최 교수님에게 의뢰한 연구 보고서가 방금 왔거든. 그런데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야. 상무님께 드릴 요약본 만들어줄 수 있을까? 주요 내용만 줄여서 2페이지 이내로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야. 천대리라면 2시간도 안 걸릴걸. 좀 부탁할게.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 천대리는 간단한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에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공 과장이 이미 보고서를 책상에 올려놓고 고맙다며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숨을 쉬며 200페이지 보고서의 서론을 읽고 있으려니 팀장이 박 과장에게 다가갑니다. 공 과장, 최 교수님 연구 보고서 받았지? 관련된 분석 보고서 내일 상무님께 보고할 수 있나? 제가 지금 금요일 컨퍼런스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천대리가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천대리, 내일까지 될까? 네? 아직 서론 읽고 있는데요. 천대리가 한다고? 그럼 좀 서둘러줘야겠어. 내일 아침에 상무님이 보자고 하셨거든. 간단하게 주요 내용 요약하고 보완 요청해야 할 내용 정리해서 알려줘.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하는 순간에 일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분담이 있어도 회색지대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남의 일을 하느라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정작 자기 일은 야근해서 메꾸거나 소홀히 하기도 해요. 이런 타입은 부담이 돼서라도 가능한 한 남을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천대리 역시도 급한 일이 많았을지도 모르지요. 박 과장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날 야근을 했을 뿐 아니라 정작 밀린 자기 일을 하느라 주말에 출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착한 분들이 곧 한계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상대방이 점점 더 뻔뻔하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 폭발합니다. 그런데 정작 항의를 들은 상대방은 미안해하기는커녕 황당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니,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요? 앞에서 제가 상대방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나름대로 굳은 표정을 통해 또는 일이 많아 보이네요 라는 소심한 항의로 또는 한숨으로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우리의 안색 따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뿐더러 설사 눈치를 채더라도 그 정도의 소극적인 반응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밥이나 한번 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 과장의 경우에도 천대리는 어차피 일도 적은데 업무에 도움되는 보고서를 공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업무를 맡아서 내심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가 너무 밀려서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상태인지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나요? 업무를 하면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물론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 역시 업무가 겹쳐서 몰려올 때 도움을 받을 일이 오니까요. 그러나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두운 표정, 싫은 기색, 한숨, 투덜거림 등으로 상대가 눈치채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미안한 기색으로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그것이 기준이 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장님, 이 목걸이 얼마예요? 손님이 안목이 있으시네. 그거 7만 원이에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세공이 정교하고 보석도 많이 박혀 있는데요. 너무 싸게 파시네요. 제가 15만 원 드릴게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사장이 7만 원으로 평가했는데 사는 사람이 15만 원을 주지는 않지요. 설사 속으로는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7만 원을 낼 겁니다. 오히려 좀 더 깎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지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주니어 직장인, 특히 여성들이 아예 말을 안 하거나 기준을 낮게 부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걸 눈앞에서 놓치곤 하죠. 승진이나 연봉, 해외 연수 기회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요. 예를 들어 부서의 승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명 모두 자기의 성과가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리더가 보기엔 비슷합니다. 성과의 영역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한 직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승진에 대한 열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은 관련 주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잘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뿐인 승진의 자리를 가져갈까요? 대부분은 열의를 드러낸 직원에게 주게 됩니다. 상사는 조용히 있는 직원을 바라보며 승진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어쩌면 승진하는 걸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른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여러 번 표현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니,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동기인 이 대리는 벌써 승진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얼마 전에는 제가 입사 몇 년 차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했다고요. 평소 업무 얘기를 해도 조금만 틈을 주면 딴 생각하는 주의력 결핍 증후군 상사가 그 얘기의 뉘앙스를 예민하게 알아차렸을까요? 설사 알아차렸어도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표현하세요.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얘기하세요. 말한다고 반드시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말하지 않으면 영영 모릅니다. 거절당하면 뭐 어때요? 말 안 하면 어차피 안 될 텐데요. 계속 다니긴 괴롭고 그만두긴 아쉬운 곳이 회사. 많은 직장인이 회사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다니기는 괴롭고 그만두기에는 아쉽죠. 예전에는 직장을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었고 50대 초반에 퇴직하면 산악인이 되거나 치킨집 같은 자영업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고민이 덜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지가 좁은 시대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40대, 50대라도 이제라도 새로운 삶을 모색해봐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업에 들어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창시절에 막연히 짐작했던 삶과 괴리되는 현실을 보면서 방향을 바꿔야 할지 고민합니다. 평생의 커리어가 될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한때는 카페 창업이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다면 이어서 동네 독립서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출근길 인파에 시달리며 상사의 잔소리를 듣는 삶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커피향과 함께 새 책 내음으로 시작하는 삶은 생각만 해도 두근거릴 테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일상보다는 공공의 선한 가치를 추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마을을 세우고 멋진 프로젝트를 완수해 나가는 NGO 단체나 사회적 기업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자신이 하는 일, 즉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회의자료 프린트물에 스테이플러를 가지런히 찍는 일 따위를 바라보며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어딘가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신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가슴 뛰는 일로만 구성된 일은 없다. 자신만의 가게를 차려서 소박하게 살거나 소명을 따라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삶은 분명히 좋은 보람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싫어하는 일로만 혹은 좋아하는 일로만 가득 찬 직업은 없어요. 대부분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가게인 카페를 열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좋아하는 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죠. 막말하는 직장 상사를 만날 가능성보다 무례한 손님을 만날 가능성은 언제나 더 큽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쉬거나 가게 문을 닫고 열흘씩 여행을 다니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NGO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요? 몸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보람차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능과 시간을 선한 일에 쓰기로 한 결심은 큰 응원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표 내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런 곳의 업무는 가슴 벅찬 보람 20% 플러스 잡무, 고강도 근무, 박봉 80%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슴 뛰는 일들로만 구성된 직무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하는 감동적인 장면은 프로젝트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한순간이거든요. 대부분은 후원자 리스트 정리, 세계 각지에서 날아오는 영수증 처리, 우편 발송, 교통편 예약, 후원자 관리 및 모집, 프로그램 개발, 사진 정리 등등 끝도 없는 일상적 업무들이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일반 기업보다 잡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후원 물품을 나눠주며 환하게 웃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후원 물품을 최저가로 발품 발며 구매해서 새벽 2시까지 포장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영세하고 후원에 의존하는 많은 기관의 특성상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후원자 모집 할당이 있고 매주 월요일마다 실적 압박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직을 깎아내리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회사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이 지겨워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이 지겨워 선택한 그곳이 오히려 회사보다 더 쳇바퀴 같은 일상이 될 수 있어요. 후원금 동료 전화를 241번째 하면서 가슴이 뛸 수는 없습니다. 일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계속 갈 건지 헤어질 건지 태도를 분명히 정하자.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하는 카페 운영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NGO의 업무가 좋은 일과 싫은 일로 복잡하게 얽혀 있듯이 회사 업무도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시는 직장에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의 리스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새롭게 배우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일이 진척되는 모습을 좋아하고 산더미 같은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어느 순간 체크리스트가 다 채워졌을 때 짜릿함을 좋아하고 나만의 책상과 컴퓨터가 있는 공간을 좋아하고 정해진 날짜에 합의된 금액이 꼬박꼬박 입금되는 예측 가능한 삶을 좋아하고 조금씩 돈을 모아 1년에 한 번 원하는 여행지로 떠나는 경제적 여유를 좋아하고 회사 동료와 휴게실에서 상사욕을 하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안도 없이 재촉만 하는 무능한 상사를 싫어하고 발전 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프로젝트를 싫어하며 걸핏하면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직장 동료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구속을, 회사 일정에 맞춰 여름 휴가를 가장 비쌀 때 가야 하는 낭비를, 그리고 영양가 없는 지루한 회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양가적입니다. 두 개의 리스트를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결정합시다. 계속 가겠어요? 아니면 헤어지겠어요? 계속 간다면 우울한 표정으로 다니지 말고 현재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좋아하는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진 곳이라고 받아들입시다. 최대한 배울 것을 배우고 가져갈 건 가져가자고요. 그리고 직무와 부서 변경 등으로 싫어하는 걸 줄이고 좋아하는 걸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헤어지기로 했다면 정중하고 나이스하게 헤어집시다. 잘 사귀다가 헤어질 때 온갖 악담을 퍼붓는 연인이 최악이듯이 회사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사표를 내면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는 사람도 최악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어떻게 아나요?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으려면 서로 어색하게 미소 짓지 않으면 헤어질 때의 뒷모습을 가능한 한 나이스하게 아름답게 남겨주세요.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은 평균 11분에 한 번씩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쓰면서도 이메일을 체크하고 동료의 질문을 받고 휴대폰에 반응하며 관련 자료를 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멀티태스킹은 필수 능력인 듯합니다. 하나를 하면서 또 다른 걸 생각해야 하니까요. 직장에서뿐 아니라 가정도 돌봐야 하는 기혼자라면 복잡함은 좀 더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삶의 방식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없다라는 책에서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데이비드 그랜쇼는 스위치 태스킹과 백그라운드 태스킹을 설명합니다. 스위치 태스킹은 두 가지의 일을 번갈아 가며 처리하는 방식이고 백그라운드 태스킹은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회사 동료와 통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지요. 크랜쇼와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 모두 우리가 집중해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다 오히려 두 가지 모두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하는 우리는 멀티태스킹도 스위치 태스킹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피곤하게 삽니다. 회사에서는 퇴근 이후를 생각하고 퇴근 이후에는 회사 걱정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버겁게 느껴지고 퇴근한 후에도 제대로 휴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생각을 끄고 켜는 연습은 현재에 살도록 도와준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경우는 흔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스트레스는 끝도 없이 받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도 진척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아는 이모는 많은 업무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물론 천성이 느긋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의 비결 중 하나는 회사를 나서는 순간 전혀 회사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때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만. 이건 이따 퇴근할 때 생각하면 돼. 잊어버릴까봐 걱정되면 메모지에 작게 키워드로 학원, 전세 등으로만 적어놓고 생각을 멈춥니다. 집에서 회사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할 때도 똑같이 대처합니다. 됐어, 그만. 이건 출근할 때 생각해도 충분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이슈라면 역시 휴대폰이나 메모지에 키워드만 적어놓습니다. 그러고는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다른 걸 하기보다는 그 키워드를 쳐다보며 생각합니다. 출근 시간에는 회사 관련 키워드를, 퇴근 시간에는 개인 생활 관련 키워드를 보며 필요한 사항을 고민하고 찾아봅니다. 운전하면서 퇴근한다고 해도 다를 게 없어요. 운전 중에 키워드를 흘낏 보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기존에도 제대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건 이동하는 순간 마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회사 일을 생각하는 모드야. 자, 이제부터는 사생활에 집중하는 모드야. 내 시간과 집중력을 망치지 마. 이렇게 말이에요. 연결 대기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다. 퇴근 후에도 언제나 직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피로감을 줍니다. 주말에 영화 보느라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면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늦게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는 식의 답변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전혀 죄송할 일은 아닌데 말이지요. 직원이 퇴근 후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정색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사가 앞장서야 합니다. 깜빡 잊은 지시사항이 있어서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방금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전달하느라 퇴근 후에 직원들에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이기심이 깔려 있거든요. 바빠서 나중 되면 잊어버릴지도 몰라. 지금 생각났을 때 얼른 보내고 나는 잊어버려야지. 일을 미루지 않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을 스트레스와 번민에 빠지게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이면 연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알면 좋지만 출근 후 알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라면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분을 위해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차라리 메일로 보내세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미리 말하는 겁니다. 퇴근 후 보내는 이메일은 당장 대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잊어버리기 전에 보내는 것이니 괜히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다고요. 퇴근 후나 주말에 부서 채팅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부서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웃긴 에피소드나 영상을 공유했다고 해도 말이죠. 부서장이 크크라도 올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다음날
퇴근 후에 뭐하러 올립니까? 라며 슬쩍 면박을 주면 그런 문화는 금방 사라집니다. 상사가 아니라 부서원의 입장이라면 해결책을 찾긴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소소한 노하우는 있어요. 상사의 연락이 없더라도 퇴근 후에 습관적으로 회사 메일을 체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디 그러지 마세요. 퇴근 후에는 이메일과 업무 메신저의 알람을 꺼두세요. 아니, 휴대폰에 이메일 알람을 애초에 설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분초를 다퉈야 하는 급한 일을 이메일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사는 메시지를 보낼 때 다급한 경우보다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리기 전에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상사에게 자신은 퇴근하고 나서 휴대폰 메시지를 거의 확인하지 않으니 정말 긴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로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 상대를 봐가며 해야겠지요.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최종 완성이 되기 전이라도 상사와 동료에게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출력한 자료를 건네줬어도 메일이나 클라우드 팀 계정에 원본을 공유해 주세요. 주말에 경영진이나 클라이언트가 급하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담당자만 자료를 갖고 있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싫어할 건 뻔히 아는데도 퇴근 후 팀원에게 전화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고역입니다. 그러니 담당자가 연락 두절이 되어도 별 타격이 없도록 주요 자료는 항상 공유해 주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